강진호, 당신이 나를 버린 이 자리가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축복의 땅이 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르겠지? 이 노인네 숨소리가 아직도 저렇게 고르네. 약을 좀 더 썼어야 했나? 걱정 마, 자기야. 이미 세상 사람들은 오술래가 머리까지 다 망가진 줄 알아. 이제 산에다 던져두기만 하면 우리 세상이야. 그래, 저 국밥 냄새 나는 상가 건물들, 이제야 진짜 주인을 만나는 거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안방, 오술래는 죽은 듯이 누워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지 3년, 그녀의 세계는 남편 강진호가 허락한 사평 남짓한 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무거운 솥단지를 나르며 일구어낸 상가 건물들과 땅들이 지금 자신의 머리맡에서 타인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에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상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꿀처럼 달콤했던 보살핌은 사실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거대한 거미줄이었음을 술래는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를 통해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간병인이라며 집안에 들어온 한미숙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술래가 평생 아껴온 비단 이불 위에서 진호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술래의 죽음을 모의했습니다. 술래는 눈을 감은 채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을 감돌았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깨어 있다는 것을 들킨다면 저들은 요양원이 아니라 더 끔찍한 곳으로 자신을 보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작은 국밥집을 처음 열던 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강진호는 사업 실패로 술에 절어 살던 무능한 사내였고 술래는 그런 그를 대신해 새벽 시장의 서리를 맞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땅이 금값이 되고 올린 건물이 지역의 명물이 되었을 때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그때까지만 해도 술래는 진호의 눈물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의 세월은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진호는 술래의 눈과 귀를 막고 그녀의 재산을 하나둘 자신의 명의로 돌리는 치밀한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이불 밑으로 감춰진 자신의 발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전부터 미세한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진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술래는 그 기적을 복수의 칼날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방은 이제 감옥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허물을 벗는 고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눈을 빛내며 밖에서 들려오는 저 저주 같은 미러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일이면 진호가 자신을 요양원이라는 핑계로 산속으로 데려갈 것임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듯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오후, 강진호는 평소보다 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술래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여보,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한 며칠 쉬다 오자. 당신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예약했어. 그의 손길은 지나치게 부드러웠고 그만큼 역겨웠습니다. 술래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실리는 순간에도 그녀는 품 안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차는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하고 점점 더 깊고 어두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도로의 덜컹거림이 술래의 굳은 다리를 강하게 흔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진호의 콧노래가 소름 끼치게 들려왔습니다.
백미러로 힐끔거리는 그의 눈빛에는 이제 곧 성가신 짐을 내려놓는다는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차가 인적이 완전히 끊긴 벼랑 끝 절터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진호는 순례를 휠체어에 태워 비탈진 나무 밑에 세워두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잡목과 가시덤불 뿐이었습니다. 진호는 마지막으로 순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가식적인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순례.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여기서 며칠만 고생하면 편해질 거야. 그는 차갑게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자동차의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순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적이 산맥을 타고 흘렀고 오직 산새의 불길한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물인간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던 순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억눌려왔던 환희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에서 으드득 소리가 났지만 고통보다 앞선 것은 살아야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보란 듯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흙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강진호, 똑똑히 봐라! 내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내 목줄이야. 순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그 인간이 방금 떠났어요. 순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위치 추적기로 확인 중입니다. 지금 바로 경찰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정우 변호사였습니다. 20년 전 시장 귀퉁이에서 배고픈 고시생이었던 그에게 매일 따뜻한 국밥을 내주며 공부시켰던 그 아이가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순례는 산길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진호가 자신을 유기한 이 장소는 완벽한 범죄의 현장이자 동시에 복수의 성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바보 흉내를 내며 모아온 증거들을 머릿속으로 복기했습니다. 진호가 내연녀와 나눈 통화 기록, 약물을 투여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려 했던 처방전, 그리고 몰래 찍어둔 재산 양도 서류의 사진들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제자리를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붉고 푸른 불빛이 산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정우가 차에서 내려 순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두 발로 서 있는 순례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순례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우야, 이제 시작이다. 그 인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처절하게 끌어내려야 해. 순례는 구급차에 타라는 경찰의 권유를 거절하고 정우의 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순례라는 이름을 버리고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진호는 지금쯤 미숙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상가 건물을 팔아치울 계획에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순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흘린 피눈물만큼, 아니 그 수만 배의 고통을 저들에게 돌려주겠노라고. 정우는 순례의 결연한 옆모습을 보며 조용히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도심으로 돌아온 순례는 정우가 미리 마련해둔 비밀 안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진호가 절대 찾을 수 없는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술래는 그곳에서 며칠간 몸을 추스르며 재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벽을 짚고 걷는 연습을 할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놓인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늙고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20년 전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이를 악물던 그때보다 더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진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강진호가 오늘 부동산의 상가 건물을 급매로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에요. 아주 급하게 현금을 확보하려는 모양입니다. 술래는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끼를 아주 크게 던졌구나. 욕심 많은 인간들이니 금방 달려들겠지. 술래는 진호가 계약금을 받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죄가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심정이었습니다. 한편 진호와 미숙은 술래가 산속에서 굶어 죽었거나 짐승들에게 당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미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술래의 옷가지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며 낄낄거렸습니다. 오빠, 이제 이 칙칙한 집도 다 리모델링하자. 그 노인네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 진호는 미숙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건물만 팔리면 우린 해외로 뜰 거야. 누가 그 깊은 산골을 뒤지겠어? 그들의 대화는 술래가 거실 소파 밑에 숨겨둔 도청 장치를 통해 안가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술래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술래는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그녀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계약 날짜 잡히면 바로 알려줘. 내가 직접 가서 도장을 찍어줘야지. 그 인간들이 원하는 그 피 같은 돈 구경도 못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복수의 시계추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진호는 상가 건물 매매 계약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사모님 소리를 들을 생각에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계약 테이블에는 수십억 원의 계약서와 인감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술래의 인감을 위조해 찍으려는 찰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건물 주인은 난데 왜 당신이 도장을 찍고 있지? 정적 속을 뚫고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진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지팡이를 짚었지만 꼿꼿하게 선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오순례가 서 있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술래? 당신이 어떻게? 미숙은 귀신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술래는 우아하면서도 서늘한 걸음걸이로 계약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진호가 쥐고 있던 위조 도장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강진호, 당신이 산에 버린 건 내 육신이었지만 내가 들고 온 건 당신의 사형 선고야. 바로 그때 정우 변호사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무릎을 꿇고 술래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울부짖었지만 술래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멸시만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30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정, 당신이 내 밥에 약을 타고 나를 산속에 버릴 때 그 정은 이미 불태워졌어. 이제 당신이 갈 곳은 해외가 아니라 쇠창살 아니야. 술래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진호와 미숙의 뒷모습을 보며 술래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은 죄를 법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단죄하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다시 태어난 자신의 인생 이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엄숙했고 방청석에는 술래와 함께 시장에서 동고동락했던 상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진호는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인 아내를 오랫동안 수발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을 뿐. 그 말을 듣던 술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팡이 없이 오직 자신의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꼿꼿이 섰습니다. 판사님, 저 사람은 저를 수발한 게 아니라 사육했습니다. 술래의 목소리가 법정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제가 번 돈을 가로채기 위해 저를 산채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기 위해 뼈가 깎이는 재활을 견딘 건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술래는 정우가 준비한 결정적인 증거 영상들을 제출했습니다. 안방에서 진호가 술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언을 일삼던 장면, 미숙과 함께 재산 분할을 모의하던 적나라한 대화들.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숙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전 다 저 여자가 시켜서 한 겁니다. 저 여자가 돈 독이 올라서 저를 꼬드겼어요. 그러자 미숙이 소리를 지르며 진호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먼저 마누라 죽이고 건물 팔자며. 이 비겁한 인간아.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술래는 그 추악한 광경을 보며 실수했습니다. 자신이 30년을 믿고 의지했던 남자의 밑바닥이 저토록 가볍고 더럽다는 사실에 허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피고인 강진호에게 징역 15년을, 피고인 한미숙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진호는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을 걸어 나오며 자신을 배웅하는 상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등 뒤에 남은 것은 쇠창살 뿐이었습니다. 술래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술래는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진호가 막아두었던 햇살과 바람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진호와 미숙의 흔적이 남은 모든 물건을 마당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화려한 옷가지들, 비싼 구두들, 그리고 가식적인 웃음이 담긴 사진들까지. 술래는 그것들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술래는 자신의 잃어버린 30년을 태워보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구나. 술래는 상가 건물의 명의를 바로잡고 진호가 빼돌렸던 자금들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우 변호사는 밤낮 없이 그녀를 도왔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술래는 단 한순간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환자도 아닌 오술래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가 건물 1층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를 직접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국밥집 간판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시장의 옛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녀를 도왔습니다. 술래 언니,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역시 언니는 오뚝이야.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술래의 얼굴에도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솥단지를 닫고 육수를 우려내며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순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다는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상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하는 날, 순례는 붓을 들어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다시 피는 목련화.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하얗게 꽃을 피우는 목련처럼 자신의 인생도 이제야 진정한 봄을 맞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순례는 간판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산속의 어둠도 창문 없는 방의 고독도 이제는 다시 일어서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피는 목련화 국밥집의 개업날, 시장 골목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순례는 정성껏 우려낸 진한 육수에 따뜻한 정을 담아 손님들에게 건넸습니다. 지팡이 없이 바삐 움직이는 순례의 발걸음은 경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개업 축하드립니다. 오늘 국밥 맛이 예전보다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순례는 환하게 웃으며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야,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이 솥단지를 잡을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가게 한쪽 벽에는 순례가 홀로 당당하게 서 있는 사진 한 장이 걸렸습니다.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시절의 사진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선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순례는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지. 내 운명은 여기까지라고. 아니, 내 운명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순례는 가게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나이는 들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안다. 진정한 영웅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흙을 털고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순례는 오늘 하루 동안 모은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 지역 고아원과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기금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이 받은 기적을 세상과 나누며 그녀는 남은 생을 사랑과 나눔으로 채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사는 게 참 고맙다. 순례의 나직한 혼잣말이 따스한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어둠을 뚫고 피어난 목련화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누구보다 눈부신 내일을 향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절벽 끝에 남겨졌던 한 여인이 스스로 일어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다시 환한 목련꽃을 피워내기까지. 오늘 이야기 담담이 전해드린 오순례 여사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울림으로 다가갔나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오순례 여사가 차려낸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이 찬란한 노을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도 반드시 다시 피어날 축복의 땅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온기를 더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상을 아래 댓글창에 담담하게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 담담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곳, 이야기 담담이었습니다.